부동산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네. 좀 들고요. 뭐 사람들이 지금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아팠다가 예, 이제 좀 회복하는. 예. 약을 좀 먹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 좀 시점인데 이게 네. 또 건강이 오래 갈지 건강이 또 약해질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조금은 회복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부동산 쿨TV 이건록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부동산 쿨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뭐 회사는 뭐 미래공간연구소, 뭐 조그맣게 소상공인으로 이제 좀 일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이면서 뭐 과거 이력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예, 과거 뭐 투자는 좀 한지는 조금 됐고요. 네. 됐는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다주택자니까 집을 막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취득세한테 막혀서.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이자 그리고 과거는 좀 그 딱딱한 공무원 생활을 또 하고 빌라파리도 한번 해보고. 솔깃하다. 빌라파리 메모해 놓겠습니다. 여기다 빌라파리. 예, 예전에는 해봤는데 그 빨리 나왔죠. 왜냐면은 이 빌라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과 사업적 이익이 있는데 사업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아파트 컨설팅 상담만 하니까 이게 저랑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좀 나왔고. 사업은 빌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빌라를 팔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아파트를 자꾸 이렇게 왜 빌라 안 파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보니까 빌라를 팔면은 사업적으로 이익이 돼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빌라 한 개를 팔면은 한 10억, 8억에서 10억 정도가 한 채가 남는다고 하면은 이 한 채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한 10채를 가져가면 10억이면 100억이죠. 1년에. 그 다음에 20채를 가져가면 200억이에요. 근데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돌리면은 사업적 구조는 엄청나죠. 그리고 막 광고를 많이 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세게. 네, 세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대부분 지방에 많아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는 분양 대행사도 대부분 보면은 분양 대행사에서 이렇게 막 상담을 해가지고 집을 사게 하잖아요. 그 살 때 커미션이 지방에 안 좋은 아파트일수록 주택일수록 훨씬 더 커미션 많이 받아요. 강남에 압구정에 집이 딱 들어왔어요. 그 광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은 광고를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우니까는 많이 이제 돈을 주는 거고 빌라도 같은 구조예요. 어렵잖아요. 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주는 구조로 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는 구조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서비스라는 거는 내 이익과 이 같이 두 사람의 이익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박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전공이시죠? 도시계획 도시계획 전공을 했어요. 전공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빨간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좋은데 좋은데. 예, 홍익인간을 좀 이념들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학사, 석사,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5월과 6월이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6월 들어가니까 네. 또 조금 기사들이 좀 더 이렇게 고가에 대한 거래가 늘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서울 집값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 집값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저는 이 부동산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네.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응.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2년 뒤, 3년 뒤, 4년 뒤 부동산이 내 집이 얼마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거 뭐 그 부동산 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도 모르죠. 네. 근데 추이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추이. 근데 그 추이가 보통 뭘로 살피냐면은 저는 거래량으로 살피거든요. 거래량을. 근데 이 거래량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평균 거래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저는 기준을 5천 건으로 잡거든요. 5천 건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한 3천 건,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2,000건, 그 다음에 뭐 인천 같은 경우도 한 2,8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추이 자체가
지금 뭐 언제 2,000건 넘어가서 3,000건 넘어갔어 하다가 지금은 2달 연속 4,000건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추이상 지금 거래량이 회복하는 회복장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평균 내 오류를 낼 수는 없어요. 다 이제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노원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노원이 서울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에 움직인다고 해서 노원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대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조금 선호된 아파트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이상은 모멘텀이 조금 올라가는 양상으로 회복장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신고가를 이제 찍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랑에도 사실은 2023년도 1월 달부터 서서히 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2023년도는 상급지의 대규모의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의 주요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가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네.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하급지의 아파트들도 조금은 움직이는 양상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서 모멘텀이 조금 생겨서 회복장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모멘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를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제 멈추고 올라갈 때도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자동차는 속도를 내고 가잖아요. 이 가속의 페달들이 이제 밟힌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상승장이다가 아니라 회복의 어떤 거래량의 회복장으로 조금은 좀 다가가고 있다. 근데 5월 달하고 6월 달을 보면은 지금 4월 달이 지금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 4,300건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이 한 4,000건 정도 나왔어요. 3월 달이. 그리고 이제 5월 달의 통계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예상컨대 제가 5월 달 거래량 보니까 2,500건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컨대 5월 달은 5천 건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걸 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래를 조금 신고를 좀 지연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정상의 장에 조금 도달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되면은 이제는 조금 상승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이 네.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상은 못 하니까. 그러면 3월, 4월 달부터 이렇게 좀 네. 회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쿵툭쿵툭쿵. 예. 근데 전세가랑 매매가는 서로 결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전세의 수요는 되게 재밌게 움직여요. 전세의 수요가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했죠? 이 전세 금리가 너무 비싸네. 월세로 가자. 근데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전세에 대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또 전세로 가고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또 나중에는 매매 시장이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면 매매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가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매매도 한번 해볼까 하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매매가를 자극하는 게 있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선택적 대출이 자극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택적 예, 왜냐하면 대출을 전부 다 완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생아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초에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27조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돈이긴 한데 큰 돈이긴 하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다른 거래들을 좀 자극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 12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때 15억짜리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푸니까는 고가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 정도에 또 특례보금자리로 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신생아 대출이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좀 풀어주니까 또 거래량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적 대출에 대한 규제, 선택적으로 이제 완화했던 대출들이 그것들을 조금씩 자극하면서 그 거래량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친놈들이 들어와요.
그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그 미친 놈이 하는 걸 보고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오고,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일반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 뒤늦게 이제 평범한 사람이 들어와서 물리고, 이 단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왔고, 대출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까지도 이제 좀 생기게 됐다. 그리고 전세가 지금 55주째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선택적 대출의 완화에 대한 자극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금리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아까 추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출의 추이도 봐야 돼요. 예전에 대출은 진짜 이례 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5번이나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시장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5번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싹 사라진 상태잖아요. 오히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제 피벗을 할까, 그러니까 언제 이 금리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성들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했어요. 이 되게 가격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적응한 단계가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적응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그 거래가 좀 자극이 되고, 그다음 사람들도 좀 뭐 전세 사람들은 불안함이 움직이고,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흐름까지도 조금 더 모멘텀이 생기면은 거래량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대출 2014년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LTV랑 DTI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거 다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거래량들이 좀 늘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거래량들은 그런 뭐 대출 금리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 전세까지 포함해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도랑 지금 좀 차이는 그거예요. 2023년은 고가 주택의 대규모의 아파트 상급지만 움직였죠. 지금은 그 아이들도 움직임과 동시에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도 조금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겼고, 이게 실질적으로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저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노도강 얘기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거래량들은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래량이 확 는 데를 들어가는 것보다 그 다음 타자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에 25개의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가 가격들이 어느 게 가치가 더 있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노동항도 늘고 은평구도 늘고 강서구도 좀 늘고 있거든요. 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금매가 우선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빠진 부분으로 가격이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인데, 지금 시장은 금매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시장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금매들이 많이 없어졌고, 매수자가 지금 협상하려고 하면 때려치야 이래 부거든요. 제가 사투리가 나왔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그렇고, 이제 지방은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갭이 싼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구 쪽에도 조금 싼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쪽에 하급지에도 상대적으로 싼 데가 있어요.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갭 투자가 사실 서울에도 1억 미만 5천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데는 없고 경기도 쪽에는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는 상대적으로 갭에 대한 인식들이 옛날에는 1억 미만, 1억 5천 이랬는데, 지금은 한 3억 정도면은 좀 괜찮게 살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거래들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예전처럼 갭이 크게 좁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라기보다는 갈아타기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조금은 거기에 저가 중심 위주로 거래량을 땡기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에 상급지, 네. 대단지에서 네. 지금은 이제 하급지, 상대적 하급지, 네. 그다음에 이제 쫙 좀 퍼졌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딱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움직이면 또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냥 지금은 상급지가 움직이고, 지금 아직도 노도강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북구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은평구도 괜찮고 관악구도 괜찮고, 지금 이제 하급지, 서울의 하급지는 지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은평구도 거래량 좀 많이 늘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거기는 강남보다 안 좋잖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강남은요, 지금 신고가와 상관없이 저는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돈에 맞게 나만의 강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은 돈이 최소 10억이 있어야 돼요. 갭 투자를. 예를 들어서 강남의 토지거래허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개포동이잖아요. 개포동은 갭 투자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 돈이 지금 15억이 있어. 15억이 있는데 내가 1억짜리 갭 투자를 한다, 3억짜리 갭 투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이 크다면요. 수익 규모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커질 수 있죠. 투자가 한 만큼. 근데 거꾸로 작게 투자한 데는 뭐 3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 오른 건데 만약에 강남은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그 같은 시기에 한 6억을 벌었다. 아니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수익률 자체가 서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갭 투자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를 무조건 뭐 안 좋은 데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 문제보다는 그냥 내 돈에 맞게 만약에 서울에 진입하고 싶고 내 돈이 관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랑구라든지 지금 뭐 도봉구 도봉구 뭐 이런 하급지에 그 돈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들어가도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딱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수도권으로 퍼지는 건가요? 수도권으로 할 수 있죠. 지금 수도권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수도권은 입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에 빌라를 사는 것보다 수도권의 강이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지금 움직이지 않은 수도권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지는 양상은 뭐 이게 패턴이 항상 규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분당은 강남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당에 지금 이슈가 노후주택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분당도 지금 몇 억 뛰었다 이런 신문들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또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일기 신도시는 분당뿐일까? 분당뿐만 아니라 뭐 군포도 있고 일산도 있고 삼본도 있고 그다음 군포가 3분이죠. 중동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생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기 신도시는 저는 이제 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버슈팅이 좀 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퍼지는 건요 패턴이 없어요. 근데 서울이 있으면은 그다음 하급지로 퍼지고, 그리고 수요층이 많은 경기도 남부권, 그다음에 북부권, 그다음에 인천은 지금은 물량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어 했지만은 이제 서구 쪽에 지금 검단 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퍼지겠죠. 근데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에 목적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냥 2020년, 2021년도만큼 돈을 벌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다림이 저는 30%고, 70%고 수익을 얻는 구간이 30%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라 생각해요. 지금같이. 그리고 지금 서울이 움직였다면 그 준비를 그거 다음에 올 수 있는 가격의 흐름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좀 살펴보면서 가는 게 이제 또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투자의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누구죠? 최진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방 투자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속이 겁이 많아가지고 지방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지방이라는 거는 저는 광역지자체는 지방이지만은 그래도 좀 안전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조금 충청도 쪽도 하시고 강원도 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선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취향은 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이 제일 안전하고, 수도권에서도 뭐 1억 전후로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2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때가 좀 꽤 있고, 뭐 최진곤 대표님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지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생각하십시오. 최진곤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은 소액, 그다음에 네. 신축 또는 분양권, 약간 좀 절세 관점에서 챙겨 먹을 거 비과세 챙겨 먹고 4848 이런 개념인데 네. 저도 좀 달라요. 대표님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걸 권고하세요? 저는 4848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투자의 성향과 여건에 따라 다른 정답은 거긴 한데,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애 주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정 능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추종해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집을 사서 길게 놔두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깊숙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도 주식을 외국 주식을 하거든요. 해외 주식을. 근데 해외 주식도 오랫동안 묵혀둔 게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는 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래 묵혀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엔비디아 갖고 계십니까? 엔비디아 갖고 있죠. 네, 평당가가 $100 정도 되죠. 100달러. 그럼 지금 11배 정도 되죠. 11배? 예,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엔비디아를 저번에 한 20주인가 좀 팔았거든요. 20주 정도를 팔았는데 그때 250만 원 비과세를 받고 220만 원인가 받고 공제를 받고 해서 이제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샀나 보니까 그냥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세 주,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졌다. 5주.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넣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틈틈이 넣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 수익을 쓰지 않거든요. 달러로 받잖아요. 그럼 달러를 고스란히 증권으로 가요. 그리고 증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소하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넣으니까는 어느 순간에 막 주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제가 300달러부터 시작했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전 넣었어요. 떨어질 때, 또 떨어졌네? 그리고 한두 주. 또 떨어졌네? 또 한두 주. 그렇게 떨어지는 거 한 1년 동안 떨어지는 거 계속 넣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제가 그냥 조금 많이 사야겠다. 한 10주. 이렇게 한번 산 귀여워. 적이 있어요. 예, 10주. 근데 지금 그 10주 샀을 때가 $110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팔긴 팔았지만은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지금 부동산 방송인데 제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절세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평당가를 높이는 전략을 조금 이따 쓸 거거든요. 지금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쯤이면 그 달러들 다 투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팔 거예요. 그럼 평당가가 100짜리가 500, 600, 70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금 구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절세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848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고 조금씩 안전하게 제가 이제 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좋은 시기가 있을 때 투자를 하고 기다렸다. 옛날에 분양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분양권 전매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좀 사가지고 등기 전에 팔고 이런 것들은 했지만 지금 또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방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묵혀두는 전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상 젊은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이 묵힘 전략들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또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서 묵힌다는 게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채 정도까지? 저도 이제 다주택자라서 느낀 게 있는데 진짜 많이 하면은 세 주택 정도까지는 그냥 돌리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과세를 하면서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가지고 이걸 한 개 팔고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비과세를 포기하면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이 스타일이 다르네요. 또. 예, 비과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비과세를 포기하니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거꾸로.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팔 때는 시간을 한 5년 정도를 두고 조금씩 현금을 일부는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비과세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대부분 세무적인 전략들을 세우지만은 부동산과 복합해서 전략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럽니다. 그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늘리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물론 뭐 옛날에 뭐 한 1억짜리 집이 지금 한 30억 됐다. 그 한 개 있는데 또 한 개 더 산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거보다는 그때는 비과세를 하는 게 맞지만은 웬만큼 시작할 때 자산을 늘리면 비과세를 포기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개를 가져가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보다 세 개로 알 세 개를 낳게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건 또 비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랑 뭐 똘똘한 한 채가 맞느냐 아니면은 그 뭐 여러 채를 가진 게 맞느냐 이게 저는 왜 다주택자가 됐냐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만약에 제가 한 번에 10억, 20억이 있었으면요 똘똘한 한 채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이 그 당시에 부모님이 돈을 해주셨거든요. 뭐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데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돈이 생기고 전세가가 또 오르는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돈을 보태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제 월급을 1원도 안 썼어요.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전에.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 많이 했어요, 저. 연구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청에도 있었고, 예. 그러면 예. 뭐 별정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별정직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시청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도 연구소도 있었고,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뭐 도시계획 쪽은 다 있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 생활은 자유로운 나의 영혼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들 그것도 완전히 체감하고 깨닫고. 그냥 이제 미리 깨달았지만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은 꼭 해야 된다.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들어가 봤던 거고 그거는 제가 빨리 나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도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또 투자금에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제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갔었던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돈의 여력들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똘똘한 한 채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지 다주택자가 좋다, 1주택자가 좋다 그거 아니라 내 형편에 대한 진단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례로 예전에 그 전철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 여의도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 같이 샀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실패했고 그 가족은 성공했어요. 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샀는데 우리는 실패했고 거기는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자산이 조금 있었고 우리는 자산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버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무서우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익을 못 봤어요. 거기는 이익을 많이 봤죠. 한 2억짜리가 10억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물건인데도 서로의 체력이 다르고 하니까 전략도 달라지고 매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경험치로 이것들을 유지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이 경험치로 또 다주택에 갈 건가 아니면은 뭐 1주택으로 갈 건가 이런 것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도 참 질문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네. 이미 다주택이 분들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주택수를 줄여서 네. 영차에서 이제 강남, 저는 싫습니다. 마포 아, 뭐 이런 전략을 또 좀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네네. 싫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요 다주택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소위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플러스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토지거래하고까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주택자가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거래 비용들이 지금은 당장 많이 들고 그리고 거꾸로 그런 상급지에 가려고 하면은 취득세 문제가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가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 바로 들어가서 두 채가 되면은 세금이 8.4%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물건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완전히 쭉정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팔아서 세금의 완화 구간들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적극적인 투자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상승이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이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 체력 관리를 못 해가지고 금매로 던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돈을 전부 다 쏟아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의 여분들도 지금은 조금 남겨놓고 균형을 가져가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 네. 하나로 뭉치는 거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지금 조정 대상이 풀리거나 취득세라든지 세금 문제들이 조금은 괜찮아져야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채가 있는데 5채를 싹 다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도 뭐 경기권에 있는 거랑 서울의 하급지야. 그럼 저는 팔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간다고 한들 강남에 지금 집이 막 30억 이렇게 하는데 30억짜리에 8.4%면은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세거든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벤처 투자도 많이 해요. 벤처 투자하면은 맞아요. 20개 정도 하면은 그 중에 3개가 성공하거든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걸로 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 회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마십시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벤처 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이제 세금도 따져보면서 만약에 2채면은 모아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3채 이상이면은 지금 조금 힘들지 않나,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쭉정이가 있으면은 현금으로, 쭉정이라서 죄송합니다. 쭉정이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조금 현금 흐름을, 큰 돈이 아닐 테니 조금 가지고 있다가 좀 다른 기회들이 뭔지를 엿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네. 2억 네. 이 정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주로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도권에서 이제 네. 주로 수도권이죠. 그런 아파트 중에서도 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자기가 선호하는 입지라든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음.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아니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대표님의 저는 생각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는 3개의 큰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쪽 대기업들 많이 몰린데,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한 3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3개랑 버금가게 사람들이 선호되는 데가 판교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데가 연결이 잘 되는 지하철 노선이 있는 곳. 그 경기도나 뭐 인천 쪽에. 근데 저 인천보다는 경기도 남부 쪽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랑 1시간 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갭 차이가 조금 작게 난다는 거는 전세가도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찾아요. 저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데를 좀 찾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세 거래가 많아질 곳은 별내선 쪽. 왜냐하면 그 구리나 남양주 쪽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이 강남 쪽으로 넘어오기. 근데 예. 별내선이 연기가 됐지만 8월 달에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내선에 있는 전세 수요가 늘면은 구리나 남양주 쪽의 수요층들은 더 몰리고, 거기가 매매가를 또 자극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런 거고, 기존 노선 중에서는 뭐 신분당선, 분당선, 그리고 앞으로의 노선 중에서는 신안산선. 여기 다 이제 1시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월판선도 있고. 그런 그 노선들 위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는 재건축이 어떤 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자체 일자리가 되게 많은 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건 삼성이 있잖아요. 근데 분당선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교육 수요도 좋은데 투자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첫 번째는 찾는 거. 그래서 그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고 자체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를 따져보고, 물건 자체가 진보할 수 있는지도 봐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다만 재개발은 저는 초기 재개발은 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좀 중반부 넘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빡빡고가 안 만큼 되는. 요단강을 이미 건너가 버린 그런 애들은 조금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 부담들을 조금 줬다고 치고, 조금은 비싸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더 뒤요? 관리처분인가 정도. 그러니까 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그나마 조금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추진위도 형성이 안 된 데나 뭐 그 추진위 형성 안 되고 뭐 지정도 아직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동의율 모으고 있어,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확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확정에 의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같은 것들이 막 지정이 되는데 170개 이상이 해제가 됐어요. 그게 진짜 많이 해제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못 믿으시겠지만요,
현금 청산 옛날에는 무섭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해지하고 현금 청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먼저 신청했다고 예. 해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위험한 물건보다는 좀 확정적인 물건에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 지금도 조금 저렴한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도권도 막 안성이라든지 이런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좀 제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론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투자금이 좀 작게 들어갔는데 시흥 쪽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안산 쪽에도 있는 것 같고 수원 쪽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천은 되게 많아요. 인천은 많은데 인천도 저는 웬만하면 부평이나 아니면은 저 송도 쪽이나 아니면은 서구 쪽 뭐 요런 지역 말고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데가 그렇죠. 좀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하급지에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일어나고 어차피 서구도 서울과의 연계성들이 좀 있는 데고 송도도 서울의 연계성이 있는 데고 부평도 서울과의 연계성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일자리 베이스로 한번 쫙 스캔을 하고, 그렇죠. 뭐 별내선이 됐든, 네. 뭐 판교 쪽에 접근성이 좋든 뭐가 됐든 일단 일자리로 스캔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개별 아파트의 입지, 네, 그 자체 동네에서의 수요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개별 물건의 발전 가능성, 네. 이게 새 거가 될지, 네, 더 그렇죠. 이쁜 애가 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제가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항상 다 해놓거든요. 어. 파일로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 저번에도 제가 퀴즈를 낸 건데 대지 지분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아파트가 어디일까? 과천에 있거든요. 그래요? 과천 주공 10단지 30평이 대지 지분 40평이 넘어요. 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예, 대지 지분이 예전에 지금은 롯데캐슬로 재건축이 되었지만요. 철산동의 철산주공 7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10평짜리가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없는 타입들이 좀 꽤 많았어요. 잘 안 될 수가 없었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그 가능성들을 저는 판단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잠재성이 이제 지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아픈 통과 의뢰예요. 예전에도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분통과. 예, 그래서 이 아픈 통과 의뢰 지나고 가격을 적응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때 되면은 이 통과 의뢰가 지난 다음에 그때 샀으면 좋았을 걸.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9억인데 추가 분담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미분양 났고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35억, 40억 가까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통과 가격을 보고 적응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보다 미래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됐다라는 관점에서도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이 덜 겁날 수 있고 추가 분담금 생돈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우선 있으면 돼요. 추가 분담금이 3억이다. 3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처럼 가면 돼요. 그리고 잔금은 나 잔금 없어. 이거 대출을 주담대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주담대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은 전세를 맞춰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대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스러운 부분과 아픈 그게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안 좋겠지만은 단타를 친다는 것보다는 긴 안목에서 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래서 긴 안목, 긴 호흡 이 얘기를 하는 게 작은 거래와 큰 상승이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하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86년부터 1993년까지 보면은 지금 이게 KB 통계입니다. 월별 네. 통계인데 전년 말 대비해서 가격들이 떨어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고 월별로도 떨어진 데가 있고 올라간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떨어지는 시기는 항상 있어요. 올라가는 시기도 항상 있고. 근데 결국은 합쳐보니까는 우상향을 했어요. 80년, 93년까지. 그리고 93년부터 2003년까지 보면은 떨어진 시기, 올라가는 시기가 막 결합돼 있죠. 항상 무서워서 사람들이 뭐 집 사지 마라 하는 시기가 항상 도래합니다. 이 98년도 보면 또 그렇죠. 이 98년도 IMF 때문에 그런 건데 IMF 때 중앙부처 사람들이 나라 망한다고 집 다 팔아라고 했는데 다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상향을 한 거예요. 72% 상승했죠. 2003년까지.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2004년부터 2013, 10년까지 하락기가 많았죠.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을 했고 이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결국은 하락기가 있지만은 결국은 우상향했어요. 대부분은 작은 상승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다려야 돼요. 보통 하락장은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써야 되고 상승장은 오히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어떤 수단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픈 통과리를 지나고 있는 각 정비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가격이 눌려 있는 곳이라든지 네. 좀 굉장히 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드는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보편화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뭐 비대위가 형성이 된 지가 오래가 됐고, 그 다음에 내 생애 주기가 90인데, 나는 100세 시대니까는 20년 기다리고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이것도 물건별로 좀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부산도 지금 재개발의 사직동 같은 경우도 뭐 1-5구역이나 1-6구역 좋은 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최소한 3억 이상이 좀 들어가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최소한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조금 힘들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3억 이상이라는 건요, 뭐 이주가 되거나 관리 처분이 이미 끝났거나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서울의 아파트 중급지나 하급지 정도에 들어갈 수준으로 들어가서 수익률 높이는 구조로 가는 데가 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1억 5천 정도면 아파트로 가야 돼요,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뭐, 철도가 지금 착공이 되었거나, 주변에 인프라가 되게 좋거나, 시기적으로 가격이 눌려 있거나,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요런 데는 1억 5천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취득세 완화하고 종부세 완화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취득세 완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까 좀 살게 보이는데 근데 취득세 완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압도적인 거대 야당이 되었잖아요. 근데 취득세도 이런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야당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이슈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양도세도 완화해준다, 취득세도 완화해, 상속세도 완화해준다, 뭐 지금 종부세도 지금 완화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우선은 지금 12월 달에 종부세부터 얘기를 하면은 12월 달에 종부세가 매겨지잖아요.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큰 방향을 잡아야 돼요. 큰 방향을 잡아야지 7월에 7월 넷째 주가 항상 매년 7월 넷째 주가 조세에 대한 개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세 개편의 방향성을 잡고 12월 달에 적용하려면은 지금 조금 이슈가 되어서 그 방향을 잡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부에서는 들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종부세를 지금 이제는 불필요하니까 폐지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가세를 한 게, 지금 종부세는 지금 1주택자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게 맞붙어 있습니다. 맞붙어 있는데, 종부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종부세는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이전가가 좀 일어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못 가지게 하는 정책인데, 저는 다주택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임차 물량이 모자라는데 임차 물량을 누가 내냐면요, 다주택자들이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구현해주고 수급 조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종부세는 조금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를 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1주택자만 폐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뭐 안 된다, 1주택 되면요, 그러면은 나는 똘똘한 한 채로 큰 거 사가지고 보유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나 이거를 계속해야지 하면서 돈 많은 수요자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종부세만 폐지를 해주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만 폐지해주면요, 종부세 폐지했네? 그러면은 보유세가 완화되고 폐지가 됐으면은 나 돈 많이 안 되네. 그러면은 나 이거를 거래 안 하고 이거 내 좋은 물건이니까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가격들이 취득도 안 하고 양도도 안 한 상황이 수요자들이 이제 보유만 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집값들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만 완화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취득세도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종부세도 거래를 하고 보유에 대한 뭐 이용료는 조금은 내야 되겠지만은 과도하지 않게 되면은 조금 보유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유한 사람이 필요할 땐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해야지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이나 급락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분만 건드리고 있지만은
뭐 방향도 취득세든지 뭐든 나오게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해야지 시장의 안정화를 좀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은 취득세 하면은 거래량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도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실행에 옮기긴 어렵고 원래 뭐 2022년도, 2023년도도 취득세 완화하겠다는 못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방향과 정책 발표는 했지만은 야당에서 막으니까는 못한 거고 보유세도 뭐 재산세랑 그 종부세를 합치겠다 했지만은 그거 못 합치고 약간 세율 구간 내리고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가액 비율 같은 것만 줄이고 그 다음에 공제만 9억에서 12억으로 하고 그것밖에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협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협치가 되지 않는 한 종합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시장이 진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거래량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 둘 다 원치 않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이 진짜 종말장이 온다고 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종말장은 2022년도 같은 종말장 있잖아요. 거래량 막 600건 나오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나오면은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우선 나오기는 힘들고 지금 취득세랑 상속세 뭐 보유세 방향을 잡고 있지만은 완전 폐지라든지 완벽한 완화는 지금 협치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들은 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가자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좀 가고 맞아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근데 가고. 가자 해도 정부가 바라진 않을 거예요. 급격하게 올리면 정부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간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나만의 강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 나만의 강남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나만의 강남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원을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한 50m 뒤에서 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산의 규모 자체가 어떤 사람은 90m 앞에서 10m만 달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정상적인 출발점에서 달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등, 2등, 3등, 4등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강남이 1등이고 뭐 서초, 뭐 송파, 뭐 과천, 용산 이런 데가 이제 상급지잖아요. 네. 거기를 똑같이 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진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출발점이 동일하고 목표점이 동일한 것보다는 원을 딱 그려가지고 원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100m가 아니라 이쪽에서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 재정에 맞게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똑같은 100m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자기 재정과 형편에 포지션에 맞는 데를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100% 다 강남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정에서 최대치를 갈 수 있는 강남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의 포지셔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무주택자인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주택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주택이나 등기 1년 차가 있을 수 있고 등기 10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보유 자금 능력이라든지 대출 능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소득이 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포지션을 다르게 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고 은퇴자가 있고 월급자가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자기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정보가 있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억 있는 사람이 강남을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명이 투자금이 1억이 있는데 자기는 광진구에 가겠대요. 광진구에 실거주를 하겠대요. 전세 말고 매매로.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좀 알려달래요. 못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 1억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알려드렸거든요. 결국은 광진구에 빌라에 전세, 반전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살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그 광진구가 아니라도 자기 재정에서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꾸로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는데 1억짜리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자기의 강남을 못 찾은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뭐 10억짜리 1억 뭐 사실은 쫄아서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오산 세교 쪽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한 3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무주택자예요. 왜냐면은 그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는. 농사 짓던 분이세요? 아니요, 지금 공무원인데 은퇴한 공무원 제 친구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동의를 저번에 구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시장이 무섭잖아요. 제가 상담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줬거든요. 근데 무섭대요. 못하겠대요. 그냥 저금을 하고 놔두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치에 따라서도 10억이 있으면 10억 이상의 플러스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30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투자 성향 때문에 이걸 뭐 1억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해석하고 용기를 가져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자기의 포지셔닝을 확인을 하는 게 나만의 강남을 찾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가 한 90살인데 아까 재건축을 한다. 그거는 내 강남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억이 있는데 노원을 갔다. 근데 3억이 내 최고치야. 근데 노원을 가서 재건축을 갔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디딤판으로 생각해서 그 강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보편적인 이상인 강남에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강남들을 쌓아서 진짜 강남에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본다로 이제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표 되게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딱 생각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강남이 좋아요, 사요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망한다는 거네요. 큰일 난다는 거네요. 저는 강남이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간다고 하면 강남의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강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격하면서 내 형편에 맞는 해석들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다 가진다고 내가 투자를 잘할까요?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똑같은 과를 나왔지만은 삼성에 간 사람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강남을 진짜 나만의 적절한 강남들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없지만은 저는 요런 자기 해석을 잘하는 게 입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입지도 입지지만은 내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서 가성비 좋은 데로 간다. 이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은퇴한 사람들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부동산이 중요한 게 관리 능력인데, 은퇴를 했는데 부동산이 한 개 더 있는데 뭐 부동산에 현금 흐름이 한 얼마 없어. 그런데 부동산 사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 해운대에 살고 계신데 집을 한 개를 더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라. 왜냐면은 내가 압구정 현대에 사는데 현금 흐름 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압구정 팔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도 현금 흐름이 이제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금이 연금이 나오는데 빚내서 집 사버리면은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내가 지금 품위 유지를 하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지금 남은 여생을 조금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무조건 부동산을 증식한 데를 쓰는 게 아니라, 증식도 중요하지만 생애 주기에 맞게 활용의 영역도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좀 전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와 70대, 80대, 90대는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공투에서는 그 생애 주기상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0대가 있고 그렇죠. 어떤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잖아요. 공투를 똑같이 작은 돈을 모아서 했어요. 묶어버렸어. 묶어서. 근데 매도를 하는데 매도의 시기와 의도와 목적들이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러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싸워요. 네, 그래서 저는 공투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경험상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은 연령대끼리 모여도 싸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애 주기가 그렇죠. 엇비슷해도. 그렇죠.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은 편이 갈려요. 특히라고 하면 또 이것도 또 안 되니까, 편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물며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부부 합의에 밑줄 쳐놨죠. 현관펜으로. 제가 이 경험담입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부의 합의예요. 부부 합의.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행동을 옮기거든요. 아내는 나는 이 집 사면 안 돼. 남편은 이 집 사야 돼.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해서 이거는 이 집은 우리가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근데 와이프는 투자를 해놓은 집인데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환경이 좋다고. 그런데 저랑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세금이 먼저 아닌가 그럼? 그렇죠. 저는 세금이 먼저예요. 아닌가? 근데 와이프는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남편분은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완전히 폭락할 거기 폭락 때문에. 베이스. 예. 그런데 아내는 상승 베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우상향한다. 집이 그냥 집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고 행동에 빨리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마지막 끝판왕은 부부의 합의예요. 혼자 있으면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합의가 없으면은 자산의 의사결정에 큰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진짜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구독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부를 꼭 같이 와서 상담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에 중개사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두 사람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 붙여놓으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있는 것처럼 저도 두 사람이 부부가 제일 가깝지만은 애증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하면은 서로가 너무 잘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중간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오면은 되게 좋아요. 실제 사례로 제 구독자분이 부부가 같이 왔는데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입지보다 형편? 예. 형편이죠. 퍼스트, 세컨드. 부부 합의 밑줄 쫙. 밑줄자. 마지막 최종 보스예요. 왜냐면은 이게 넘어가야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이거. 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왼쪽 유주택자 여기서부터 개인 포지션 네. 여기까지는 그냥 딱 픽스가 되거든요. 되게 객관적인 네. 팩트예요. 그냥 네.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관적인. 그렇죠. 이 해석을 잘해. 이 해석의 베이스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세 대란이 올 거다라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도에 뺐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90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격이 폭등이 지금이 가장 많이 한 때가 아니에요. 78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기 전에 더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공급으로 시장을 막은 케이스가 있어요. 200만 호 건설.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정부 내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임기 내에 완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기 신도시랑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지금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치를 직접 못했으면 간접적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잘 되겠죠.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 과천이 좋냐 아니면 수원이 좋나 이러면은 수원이 훨씬 좋지 삼성 있잖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입지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입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입지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경험이라는 게 처음 들어온 사람은 50대 때 처음 들어오면 누구나 신입사원이죠. 20대 때는 당연히 신입사원의 역할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금융의 시스템이라든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만 인지를 한다면은 이런 과거의 역사, 그다음에 서적, 강의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은 공부를 하고 자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쌓는 게 중요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치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말고 누적으로 쌓아놨다가 그 경험을 되뇌이면서 이제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개인의 특성은 이 경험치에 따라서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사람 경험치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경험이 작은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요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 학습이 실제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을 계속 제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PIR 대해서 어디까지 조선시대까지 갔어요. 조선시대 PIR?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에 나올 건데 역사적으로 PIR 때문에 무서워서 집 사지 마라 한 게 지금
어제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200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조선시대까지 갔어요. 일제시대, 조선시대. 예. PIR을? 예, PIR 엮은 거를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 반복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되냐? 통화량이 팽창되는 거고, 이 팽창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비싸서 집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하고 똑같이 일어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통계적으로 봤던 이유도 1986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었는데 결국 우상이 했던 이 통계적인 부분을 봐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요, 사람들이 뭐 IMF나 서브프라임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일 가까운 거는 2018년, 19년도 하락장이었어요. 그때도 전 힘들었어요. 역전세, 그때 역전세 맞았거든요. 2023년도, 2년도 되게 힘들었지만은, 역전세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런 경험치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하락장들을 보면은 늘 하락장이 있는데 지금이 너무 대단한 하락장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는데, 저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락장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는 똑같은 심리와 지금하고 똑같은 공포로 사람들이 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역사적인 걸로 좀 따져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은요, 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과거의 시장을 바라봤느냐가 해석의 폭들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없는 지역인데, 전세 매물이 없는 지역인데 네. 매매가가 오를까요? 전세 못 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가 네. 전세 수요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집값이 불안하면 전세를 머물 수 있고 전세가 불안하면은 집값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세가 불안한 시장이고 지금 5월, 6월, 7월 이 전세가 많이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4년이 만기가 되는 게 8월이면은 이 7월 말이죠. 7월 말 한 두세 달 정도에 또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주인은 어떻게 되죠? 전세가를 4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또 다음 4년을 준비하는 것 형식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네. 전세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집값도 조금 빠져 있네. 나 지금 매매로 갈까? 근데 신축은 너무 비싸. 구축으로 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셋값 보증금이 5억이라면 5억이 4년 뒤나 2년 뒤 움직일까? 안 움직입니다. 월세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뭐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죠. 집이 있으면 그 소비가 이용료가 되겠지만, 근데 지금 유일하게 매매는 위기는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매도 타임을 잡냐에 따라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안함이 있고 아직까지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고 거래량들이 조금은 밑에 있는 부분에 진보하는 입지라면요. 전세를 거둬들이시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딱 4개가 있어요. 매매를 할까?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 노숙자로 살까?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숙자도 선택지에 있는 겁니까? 왜냐면 집이 없으면 노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움직이는 자산은 유일하게 매매다. 그리고 매매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고민을 하는 거를 0.1%로 낮추시고 99.9%를 매매 쪽에 방향을 잡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포지션이나 진단들을 잘 하시고 그 진단이 힘드시면은 저는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좀 필요한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 있으면은 거기에 조언을 구해서 선택과 해석은 내가 하시면서 좀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다음 장에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주택자 하시니까요. 네. 다주택자로서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 전공하셨고 토지 네. 투자 쪽은 생각 안 하시나요? 질문 좋네요. 예. 맞아. 토지 투자 쪽 왜 안 하세요? 도시계획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요, 몇 개를 말씀드리고, 지금 처음에 질문이 포트폴리오죠. 일단은 다주택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팔고 싶은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조금 해서, 취득세가 풀리면은 좋은 거를 한 개를 더 사던가.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취득세가 안 풀리고 네.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6억 공제가 아예 6억 공제가 아예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투자를 조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취득세가 안 풀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런 겁니다. 혹시 헬리오시티 하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한 30평? 한 20억 합니까? 아마 그 정도 20억 정도 이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쌌을 때 17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알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기 횡성시의 한우마을인데 토지는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이요? 예.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요, 접근성이거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요를, 얼마나 대중적인 수요들이 여기를 원하는가를 봐요. 근데 토지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세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 때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은 팔 때 한없이 기다리고 중개비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토지는 첫 번째는 그 접근성과 정보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상품화를 시키는데 대가와 노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계획을 하면요, 우선은 뭘 봐야 되냐면요, 땅이 있으면 다 흙덤이 있다고 그 땅이 같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건축법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물건이 뭐고 건축법상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게 뭐고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거기에 용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얘를 상품화 시키면은 토지는 가격들이 확 올라가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토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없이 기다리다가 제 친구처럼 토지 보상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 그거는 로또 확률이잖아요. 네. 그걸 기다리는 건 반대. 근데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가는 노동은 제 성격상 너무 노력의 대가들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제 성향상. 그래서 땅은 상품화 시킬 거 아니면은 가져가지 말자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토지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제 성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팔면 돈이 되지만은 그런 노력이 아파트만큼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쉬운 투자를 하자. 제일 쉬운 투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선호하고 많이 파는 그런 데가 오히려 좋다. 그래서 쉽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쉽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보다는, 황금성이 되게 어려운 토지보다는 황금성이 훨씬 용이한 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뭐 지금 머리가 좋으면은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좀 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쉽게 하는 게, 안전하고 쉽게 하는 게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머리가 안 좋다고 아파트를 하시면 저희는 닥치고 아파트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보다 저 머리가 진짜 안 좋아요. IQ가 예전에 좀 웃긴 얘기를 하면요,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 IQ 테스트를 해서 비공개로 했어요. 근데 비공개로 했는데 선생님이 IQ 테스트 나왔다, 결과 나왔다 해서 선생님이, 자, 그래도 우리 반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내가 공개할게. 근데 김현석, 이름도 기억나요. 그 부산대 의대를 간 친구인데 김현석 148, 와 박수했는데 제가 또 좀 설레발 좀 잘 치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팍 손들고, 쌤, 쌤, 저는 IQ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 비밀인데. 이놈의 새끼 완전히 돌고래네 88 이런 거예요. 진짜 IQ가 안 좋아요. 저는 암기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 암기력, 그때 제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은 그 똑똑함의 재능보다 지속적이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재능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대학교 때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밤을 되게 많이 새면서 도시계획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서 도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형이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제 재능이지, 그냥 똑똑하게 빛나는 게 제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반론. 역사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꼭, 하면서 이제 PIR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IR 스포 좀 해주십시오. PIR은 말이 안 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집을 30년 월급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 20대 어제 신문에 뭐냐면 나 이제 끝났다 20대들 86년을 86년 모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죠. 첫 번째 20대의 월급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자산가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고자도 생기게 된다. 이거를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86년으로 해서 나는 이제 집을 못 사는 거냐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다 집을 현금을 주고 사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PI를 보고 나 집 사기 어렵구나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정된 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스템이 뭐냐면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하는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이 짧은 인생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PIR로 내 월급을 다 털어놓아서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이제 이거는 좀 그 현실성이 없는 접근과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거에 이 공포에 휩싸여가 집 못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까 PIR에 대해서 조선시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PIR 지표는요, 관심 있는, 호기심 있는 지표일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공포의 피해자가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방 소멸하면서 이제 지방 소멸되는 데 있겠죠. 지방 소멸되는 데는 있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서울대가 제일 좋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의 정원을 한 1000명을 늘렸어요. 그러면은 서울대가 미달이 될 거예요? 미달이 안 될까요? 미달이요? 예. 미달 안 되죠. 왜냐하면 수요층이 몰리니까. 흘러 넘칩니다. 예, 흘러 넘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 되냐면은 연대나 고대의 1000명들이 끌려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끌려온 사람들은 또 어디서 또 1000명을 메꾸느냐. 그 밑에. 한양대나 성균관대 뭐 이런 데 쭉쭉 하다가 어디가 미달이 되냐면은 지방에서 미달이 되겠죠.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수요층이 두터운 데는 아무리 뭐 이제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계속 몰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소멸된 데는 그래도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데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봐요. 인구가 전체가 떨어지니까 전체의 시장들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몽땅 떨어질 거다. 자, 말한 것처럼 대학도 레벨이 있고 그 레벨에 맞게 수요층이 두터운 데는요. 수요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를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그냥 여기가 인구가 떨어진다고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옛날에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 900만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졌나요? 부산의 인구가 400만인데 지금 320만, 30만 되는데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졌나요? 20년 전하고 비해서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수요층이 두터운 데는 살아남고 양극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수요층이 인구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0만 명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방금 1분 맞고 1분 틀려 생각합니다. 인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탄탄한 데는 꾸준히 유지는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수요층이 넘친 데를 찾아보라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포지션을 잘 선택해서 좋은 데를 좀 찾아가는 노력과 연구를 해서 생존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희가 막 투자를 한다고 네. 저기 어디 땅끝 마을에 투자를 하러 가진 않을 테니까. 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바뀌면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겠죠, 저희가. 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예. 또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튜버의 그 부동산 대기업이 있잖아요. 저는 네, 저희 쪽에서는 대기업이라고 그냥 통용합니다. 예, 대기업이고 저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슈퍼마켓? 그냥 아기자기한 슈퍼마켓인데 근데 뭐 100만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죠. 이제 교육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파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대기업에 갔다가 이 구멍가게를 찾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1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는 동안 집을 한 채도 못 샀어요. 근데 교육은 한 1,000만 원치 썼어. 맛있었네. 열심히. 예, 했네.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대기업에서는 집을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이 채널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뭐 계속 꾸준히 돈을 결제하는 바보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좀 다단계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파는 데는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매물이 거래되는 걸로 빠르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이 사람들이 임장을 엄청 다니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수집한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된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또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은 교육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교육 기간을 계속 연장하게 하고 그 연장한 사람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밟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등급, 뭐 블루 다이아몬드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학교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멘토라든지, 예, 멘토라든지 튜터 뭐 예, 이런 튜터 개념으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경험들을 보면은 얼마 안 됐어. 막 2018년도에 시작했고 2019년도에 시작했고 그러면은 하락이라든지 시장의 경험을 한 번 한 건데 그 한 번이 되게 특별한 장이었어요. 2020년, 2021년도. 그때 되게 특별했잖아요. 그런 장에 있으면서 나는 내 순자산 기준으로 이제 10억을 벌었다. 지금 10억 번 거는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이에요.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이 10억이면요. 이 부동산 해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육비를 쓰고 근데 그 안에서는 그 교육비를 쓰는데 교육비를 계속 쓰고 임장도 엄청 많이 하는데 뭔가 지금 집을 못 사고 있고 좀 이상해. 근데 이거를 그 안에서는 실제로 말을 못 해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장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구조도 교육이 기반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쓰게 하는데 실질적인 인풋이 있으면 인풋만큼의 아웃풋이 안 나오는 구조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 대기업 교육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많이 왔나 보죠? 엄청 많이 왔어요. 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못 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못 샀잖아요. 그 교육을 한 6개월 받았어요. 그리고 상담받고 한 달 안에 집 샀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되게. 그리고 뛰쳐나온 사람 중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선생님을 계속 만들고 그 선생이 또 되기 위해서는 돈을 또 한 2, 3천 써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데 이제 나와서 감성팔이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이 아픈 사람인데 이 사연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이 힘든 일을 극복하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아는 것만 설명하고 이제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뭐 받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오히려 그 사업의 구조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이것도 물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자들이라고 얘기한 피해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저는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구조에는 들어간 적이 없지만 그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좀 눈을 떴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좀 얘기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이 좋은 게 시스템이잖아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가면서 이제 다 보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보고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싹 다 올리니까 그냥 앉아서 임장을 하는 거죠. 싹 이렇게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장을요 전수조사를 해요. 차 타고 안 걸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다. 동작구를 가야 되면요. 저라면은 동작구다라고 딱 정하기 이전에 내 돈이 지금 5억이 있네. 이 5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필터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 5억 중에서 이 필터링 중에서 어디가 가성비가 좋을까 또 필터링을 하고 그 안에서 대장이 어디일까 필터링하고 대장이 돈이 안 되면은 그 주변에서 어디가 좋을까 해서 한 4-5개로 압축을 한 다음에 거기만 가요. 지금 사실은 발로 다 하는 거 좋죠. 근데 어느 세월에 다 해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해야죠. 지금 손품도 팔아도 돼요. 사실 손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손품 팔고 그 다음에 또 발품 팔고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 돈은 1억 있는데 일단은 갭 투자나 뭐 투자금이 한 6, 7억 들어가는데 일단 동작 들어가요. 동작 딱 가가지고 동작에 모든 아파트를 걸어서 전수조사를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은 못 해요. 전수를 싹 다 해요. 왜요? 난 1억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전수조사를 해서 그만큼 임장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장을 싹 다 해요. 싹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지역을 또 임장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임장을 싹 다 해요. 보고서를 작성. 저는 이처럼 비효율적인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과연 좋은 투자의 방법일까? 소위 대기업에서는 앞마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앞마당? 예. 내가 마당을 20개를 늘려야지 10개를 임장 20개 했다는 거예요. 앞마당? 예. 앞마당을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확장할수록 교육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사업 구조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앞마당 확장할 때 본진 털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게임이 끝나요.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맞잖아요. 앞마당 20개 깔면 뭐에 본진이 털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보다는 이제 사실은 지금이 뭐 전수조사보다 중요한 건 필터링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필터링, 저는 임장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뭐 부산 갔을 때도 부산에 뭐 부동산 이번에는 특별화해서 좀 들어갔지만은 네. 특별히 매번 임장이라는 게 부동산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분위기를 보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보고 좋은 분위기네. 저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날은 사무실에 있지만 대부분은 카페에 있거나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분위기 임장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분위기 임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산? 그냥 부산 말고 그냥 평소에 저는 뭐 남양주 가서 좋은 카페 가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냥 일을 하면서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내가 알던 아파트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여기 살고 싶네. 그러면서 이 가격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주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임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에 들거나 그러면은 대장도 한번 가보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카페에서 그냥 일하다 그냥 와요. 그게 저는 임장이에요, 그냥. 좋은데요? 카페에서 일하면. 예.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한 군데 이런 지금 사무실에 일주일 동안 있는 걸 답답해요. 제가 공무원이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장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타야 될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도 가고 이제 부동산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작전들을 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개분들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이런 동네가 이렇게 또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시세 파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그 아파트 한 개 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보고서하고 그 시간에 저는 다른 데 돈을 쓰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보면 사업 구조를 알겠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나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이 돈을 사서 시간을 사서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구조가 사업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싹 다 하는 비효율은요. 사실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냥 경험치는 생기겠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닙니다. 네. 참아야지. 참지 말아 보세요. 대기업 많아요. 한 군데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대기업. 대기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재밌는 게 많아요.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부동산 유튜브 이렇게 막 다채롭게 보진 않아서. 예, 제가 그냥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 전문가가, 땅 박사가 있어요. 땅 박사. 땅 전문가. 예, 그런데 이분은 부동산 유튜버이긴 하지만은 네.
풍수지리랑 엮으세요.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땅은 뭐 이제 성공할 땅이고 대운이 있고 대운아 들어가라 우주여기나 들어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멘트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땅을 팔아서 해남에 이 땅이 나중에 이제 개발되고 뭐 제2 프로젝트도 있고 뭐 장난이 아니다. 여기 땅을 사면 이제 대박 난다라고 해서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산 땅을 가보니까 땅이 없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밀물썰물. 바다가 밀물썰물 때문에 그 산 땅들이 그냥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백사장 같은 데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물썰물이 들어오니까는 그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거 어디 갔지 했는데 그런 걸 판 거예요. 그럼 썰물 때 판 거네. 예. 썰물 때 팔아서 밀물 들어오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를 볼 때 이 땅의 예는 그렇고요. 네. 이 유튜브를 볼 때 저도 유튜버지만요. 유튜브는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기꾼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강의라든지 기획부동산들 보면 호재를 알려주면 이 호재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물질적인 실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모델하우스 많이 들어가 봐요. 이런 그 지산도 들어가 보고 기획부동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기획부동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의 기술들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혹해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저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기꾼이 하는 강의라도 강의를 들으면은 좋은 강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의 지식들은 습득을 하되 행동으로 돈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준들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빌라도 신축 빌라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빌라 얘기와 아파트를 샌드위치처럼 섞어서 하고 그다음에 땅 얘기하는데 뭐 풍수지리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고 사업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의 사업 구조가 뭔가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파는 구조인가, 빌라를 파는 구조인가, 그냥 상담을 하는 구조인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비용이 과하지 않은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그 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쉽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인기 있다고 좋은 유튜브가 아니라 이 유튜브가 속 의도가 뭔지를 한 번은 뭐 사업체가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강의가 있다. 그럼 강의들은 빌라 파는 데네. 여기는 뭐 교육 파는 데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가서 돈은 지불하지 말고 한번 파악해보는 것들도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 쪽으로 좀 한정을 한다면 모아주택, 신통기획, 뭐 이제 빌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에도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뭐 구역 지정이까지만 되고, 뭐 추진이 뭐 이런 것들 앞에 정말 앞단에 있는 것들 좋습니다. 그거 혹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거꾸로 그 후랭이 TV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개인의 의견들은 얘기할 수 여기서 뭐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개인 선호는 저는 아파트 선호자이기 때문에 빌라 재개발이라도 초기나 이런 거는 안 하신다.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좀 배제한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초기 빌라는요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시간도 돈인데 시간이랑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이나 뭐 좀 여러 가지가 다 재개발 형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형식에서 초기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초기 재개발이 이게 정부나 시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정된 게 모두 다 될까? 저는 모두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에 투자하지 확률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모아주택이 어느 정도 사업성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끝물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찬성. 근데 초기에 뭐 지금 지정이 되기 전에 난 들어간다. 반대예요. 확률이에요. 근데 끝까지 거의 다 갔다. 확정이에요. 그래서 모아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솔직히 얘기하면요. 유튜버 중에서도 빌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의 사업적 목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모아주택이나 이런 게 좋죠. 왜냐하면 모아주택이 되는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 그거에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기획부동산도 사실 보면요. 기획부동산 땅들 그냥 들으면 완전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금토동 아세요? 금토동에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4,000명이 묶여있는. 유명하죠. 예, 유명하잖아요. 전국 최대의 그 기획부동산이 금토동에 있습니다. 네. 금토동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팔기 좋아요. 판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테크노밸리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거 조금 사놓으면 나중에 땅이 얼만큼 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00명이 묶였죠. 항상 호재 옆에는요. 사기가 있어요. 호재 옆에는요. 조금 좋지 않은 물건들이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주택을 유튜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모아주택으로 좋게 되는 데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그 모아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분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사업 구조 안에 빌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빌라는 신축 빌라가 많다. 신축 빌라 사실 모아주택에 선택돼 있는데 신축이 있어도 그게 부서져서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고 홍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사업 구조에 얽혀가지고 모아주택이 조금 더 확대되어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모아주택이 잘 되고 이러면은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초기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초기 재개발은 무너질 수도 있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뉴타운들이 일몰제를 이용해가지고 해제하는 것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정권에 따라서 이런 초기의 개발 사업들은 정비 사업들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다. 물론 앞으로 잘 되고 시범적으로 되는 데가 있겠죠. 그런 데는 좋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될지 모르니까 확률이니까 차라리 모아주택보다는 딴 거에 투자하자.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에서 끝물까지 간 거 아니면은 그냥 구축 아파트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끝물까지 간 정상 재개발은 너무 비싼데요? 그건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이게 끝물까지 가는 게 그 물건으로만 비교하면은 이제 모아주택의 초기 개념이 초기보다는 후기 쪽으로 간 거. 모아주택도 후기라면은 저는 괜찮아요. 이제 확정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는 그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빌라와 땅,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지산,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지주택 다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지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한 방법이 있거든요. 지주택은 견본관이라고 못 쓰고 모델하우스 못 써요. 홍보관이라고 써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꼭 조합원 모집 1차 모집 완성했습니다. 2차 모집 중 1, 2차 들어가면 다 이제 맞아요. 이제 지주택이에요. 그리고 지주택이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냐면은 꼬이냐면은 일단은 뭐 이제 주택 수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고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는 막 현혹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딱 3천만 원을 주고 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주택이 될 확률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 20%의 확률 때문에 했는데 이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 그 직원 월급으로 내 3천만 원들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을 이제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걸 쓰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주택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홍보관 들어가지 마십시오. 홍보관이라고 쓰는구나. 네, 1차, 2차, 3차 조합원 모집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만 좀 구분을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지주택은 괜찮아요. 트리마제도 옛날에는 눈물의 지주택이라서 지주택이 무너져서 이제 일반 건설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 건데 지주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하고 지주택 홍보관은 한번 체험해보고 싶겠네요. 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은 그냥 지인 영업이 많아요. 지인 영업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지인이 땅이 있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개 쪼개가지고 작은 돈으로 사면 된다. 맹지들 많잖아요. 기획부동산도 이제 사실은 지적도를 보면요. 진짜 바둑판 형식으로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볼 줄 알아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 그냥 그 시청이나 이런 데 물어보십시오. 그냥 이거 무슨 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기획부동산 아니냐 시청도 알 수 있어요. 땅만 보고 지적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금토동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저한테 영업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금토동 땅을 영업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친구가 뭐 땅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막 들어갔던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2, 3개월 되면 지인 영업부터 하잖아요. 네, 그때 그쵸. 되면 네.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부동산에 관심 있고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 아.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네. 그 금토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동의 피해자가 될 뻔하셨네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알고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금토동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토동을 얘기하니 깜짝 놀랐죠. 손절하셨어요? 바로 손절했어요. 카페 나오면서 바로 차단. 바로 차단.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자, 일단 무주택자부터. 무주택자 네. 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우리 시간도 됩니까? 되게 많이 지났죠.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십시오. 지금요? 지금 사도 됩니다. 사요? 예, 집을 사도 되고 근데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저점을 기다리고 더 저점, 더 빠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욕심이에요.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산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지금 가격들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사서 조금 떨어지라도 어차피 2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는 자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이 필수제인데 우리가 노숙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한 명은 그 주인이 너무 착해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렸는데 지금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는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모아진 게 많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뭐 빚을 내든 뭐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빚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산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빚에 이자를 내는 거에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그 이자는 이용료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은 이용료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처럼 그 레버리지가 그냥 소비적인 레버리지면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은 내 소득의 능력을 잘 판단해가지고 집을 하나를 사십시오.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집을 사고 그냥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라 진보하는 집들을 연구해서 사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좀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십시오. 끝입니다. 1주택자. 1주택자는 갈아타요? 갈아타는 게 무조건 갈아타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 갈아타요? 갈 데가 없어요. 뭐 신축 가고 싶으면은 뭐 반포 쪽이나 아니면 뭐 PH 129라고 지금 장동건이 사는 200억이 넘는 집 그런 데 사면 되겠죠. 그런 데를 가거나 뭐 갈아탈 데가 없는 사람은 갈아탈 필요는 없겠죠. 다만 1주택자는 현금이 없고 그냥 주택이 그냥저냥 아직까지 적당하다면요. 지금은 갈아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저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 현금이 내가 지금 6억짜리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대치동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사람이 평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있고 내가 6억에서 9억짜리로 6억짜리에서 9억짜리로 가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갈아타기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9억짜리를 주변 시세가 다른데 7억 하는데 덤탱이 있어서 9억짜리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세를 파악해서 가치 자체가 9억짜리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갈아타기를 하고 그냥 그 여건이 안 되고 상급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굳이 거래비를 들일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있는 사람은 갈아타기 하고 혹은 1주택자는 2주택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뭐가 있어요. 그럼 대치동에 있는데 내가 현금이 3억 정도가 있는데 3억 정도를 그냥 돌리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비규제 지역에 팔면 세금적으로는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집을
추가적으로 하급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데는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아까 포지셔닝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에 있는데 현금이 있으면은 그 현금으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수도권에 진보하는 지역에 한 개 사는 거. 그리고 그 1주택자인데 돈이 없다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돈이 있고 실거주로서 좋은 데를 가고 싶으면은 그 돈을 현금을 합쳐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다주택자. 제일 간단해요. 상황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는 네, 복잡하네요 보니까. 복잡합니다. 네, 일단은 3주택부터 다주택이니까 쭉정이가 있는 사람들, 쭉정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안 좋은 물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개를 싼 값에, 헐값에 팔아서 좋은 걸로 두 개로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주택장에서 상급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만히 거래를 많이 한다고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가장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면요 움직일 거잖아요. 그리고 중급지의 물건을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보편적으로 시장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물건과 형편을 따져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락장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상승장인데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균적으로 어디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케이스별로 얘기하는 게 그 케이스별로 사실은 포지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 무주택자는 정해져 있어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주택자부터는 경우의 수들이 달라지고 다주택자부터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큰 틀에서는 다주택은 기다리는 투자가 낫다. 웬만한 물건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걸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선은 그런 포지션을 파악한 후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을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케이스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임팩트는 없지만 그냥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기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거칠죠? 예. 한 번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기엔 뭉치기 너무 웃겨요. 거칠죠. 예. 어려워요, 되게. 네. 요게 저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네요. 요거. 포지션별로. 예,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른데 이제 사라 마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마디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여기 어때요? 몰라요, 솔직히. 여기 지금 저기 어디지? 여기 얼마인데? 평촌 얼마인데 얼마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3억짜리를 샀는데 지금 6억이 된 사람하고 7억짜리에 샀는데 지금 6억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전망 어때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 이전에 살펴야 되는 게 내 포지셔닝이다. 내 형편이다. 그래야지 나만의 강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올라갈 때쯤 아마 또 촬영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합동 네. 공동으로 이렇게 좀 공동으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오늘 왜 그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하냐면 상담 되게 잘하시는데 그때 한번 같이 네. 하면 어떨까 원래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전화까지 하나요? 분위기 봐서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너무 또 길어지면 또 지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아껴놨다가 네. 부산 얘기도 지금 오늘 참았지 않습니까? 부산 얘기도 안 했네요. 안 했잖아요. 아껴놓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지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